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강의 현장에서 어떤 수강생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주셨던 기업이 제가 옛날에 제 채널에서도 한 번쯤 다뤘던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을 분석했을 때는 제가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 수강생 분과 함께 살펴보고 어떤 것들은 그래도 코멘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조금 해석과 분석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심택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좋다면 좋다고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나쁘다면 나쁘다고도 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반도체 기판 쪽을 주로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IT 수요가 조금 올라온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관세 때문에 글로벌 경제, 글로벌 무역 현황이 조금 시끄러워지고 예측 못하고 막힐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또 그거대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확실히 어느 쪽으로 좋다 나쁘다 사라 마라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기업을 분석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으로 가셔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거의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년도 더 됐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심택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관련 전환사채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석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 영상의 골자를 좀 정리를 해드려보면, 분명히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지분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는 악재는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원래는 메모리 기판 위주로만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 기판도 확장하려고 하는 과정이고, 이때 당시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것도 그쪽 캐파 확장을 위해서 1200억 정도 조달을 했었기 때문에 BW하고 12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성 차원에서는 나쁘지도 않을 것도 같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당장 지분가치 희석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업 모델 차원에서의 성장성이 앞으로 더 커서 이거를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로 3월 11일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쯤 영상을 찍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6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3만원 밑에 한 28,000원, 7,000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35,000원 위로 갔었으니까 그래도 그때 해석했었던 게 아주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후로 하반기, 작년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여팡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고 AI 스페시픽하게만 조금 좋으면서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크게 힘은 못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서 IT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 이러면서 전반적인 Q 상승,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가 조금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랐다가 또 관세 때문에 조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심택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던 내용과 지금 분석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세 때문에 찾아온 엄청난 격변기만 지나가게 되면 저는 모멘텀이나 내러티브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석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반등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 쪽에서의 이구환신 정책도 그렇고, 사실 유럽 쪽에서도 최근에 IT 제품 관련된 수요가 천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특히 심택 이 기업에 대해서는 빠르면 수요 반등, 퀀티티 상승이 한 2분기 정도면 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의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분기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선반영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2분기 중에서는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런 모멘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코멘트를 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아주 살짝만 디테일하게 드려볼게요. 확실히 기업이 작년서부터 메모리 반도체 쪽 기판을 위주로 하던 거를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확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메모리 쪽에 멀티칩 패키징, MCP라고 합니다. 이쪽 관련된 기판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SIP, System in Package, 아니면 FCCSP,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너무 공정단에서 어렵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하던 애들이 시스템 반도체 조금 더 고부가치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걸 알아가시면 되고요. 이게 숫자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 기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2%가 됐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17.2% 그리고 올해 회사랑 좀 대화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20%가 좀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회사가 분명히 어떤 체질 개선을 이루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여전히 AI 산업은 끝나지 않았다. AI 산업 쪽에서 우리가 버틀넥,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뭐 그동안 최근까지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칩 안에서의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HBM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칩이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병목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칩 투 칩, 여러 가지 이종 칩들 간에 병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보드 투 보드, 서버가 여러 가지 보드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보드랑 보드 사이에 또 데이터가 이동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칩이 빠른데 보드가 또 느리면은 결국에는 전체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칩 투 칩, 보드 투 보드 어느 쪽이 됐든 점점 더 패키징 그리고 기판, 뭐 PCB,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쪽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판 산업을 되게 잘하고 있는 심텍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시간 딱 30초만 빌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지드렸던 와디즈 인강 프로젝트가 본 펀딩에 들어갔습니다. 오픈 예약 기간에만 900분이 넘게 신청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면서도 기초를 다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느꼈었는데요. 본 펀딩은 4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와디즈랑 콜라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특가로 제작이 되고요. 아마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격에 강의를 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스스로 바로 서는 투자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딱 30분, 한 달 공부로 마무리하는 알찬 강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다 보니까 살짝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 제가 재무상태표를 살짝 캡처를 해왔는데요. 자산 총계가 1조 4천억이고요. 부채 총계가 반올림하면 거의 1조 정도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물론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만으로 기업이 위험하다고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제가 언제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죠. 부채 구성 중에서도 이자가 나가는 금융부채, 남한테서 돈 빌린 부채가 얼마나 많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업이 이 관점에서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지금 자산 쪽에서 현금을 보시면 한 1270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말고 다 영업과 관련해서 물려 들어가 있는 자산들이 많죠. 매출채권도 그렇고 재고자산도 그렇고 여기 매출채권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현금을 제외하고 뭐 다른 금융자산 같은 거 유동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부채 쪽 구성들을 보시면 단기 차입금도 있고요. 뭐 전환사채도 아직 있고요. 신주인수권분 사채 그리고 여기 있는 유동파생상품 부채도 사실 전환사채는 신주인수권분 사채에 딸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리고 장기 차입금도 그렇고 그래서 차입부채가 상당히 항목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숫자를 정리를 해보니까요. 단기 차입금이 한 3,800억 정도 있었고요.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합쳐서 한 1,000억 원이 조금 넘게 들어와 있고 장기 차입금이 또 900억이 들어와 있어서 금융부채, 이자를 내야 되는 금융부채 총계가 5,8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현금은 1,270억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부채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 수강생분이 실제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근데 앞으로 돈을 충분히 많이 벌고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면서요. 그렇게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채 규모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현금 흐름표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회사가 현금 흐름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3년도부터 반도체 불황이 확실하게 시작이 됐고 아무래도 기판은 IT 수요의 맨 끝단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도 캐시플로우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개선되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가장 잘 벌 때는 4천억 정도 벌었고 근데 물론 이 4천억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을 저희가 가정할 수는 없으니 21년도 숫자도 고려해서 대략 한 2천억 정도의 현금을 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부채가 뭐 6천억 가까이 되니까 당장 뭐 2년치 현금 흐름을 다 가지고 와야 겨우 나머지 것들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그런 포인트죠. 작년에 3월에 전환사채를 하나 발행을 하고 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둘이 합쳐서 한 1,200억 정도 발행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한 주당 전환가액이 3276원이었어요. 근데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항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최저가액이 21,194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6월까지는 오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리픽싱된 전환가액에 대한 염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풋옵션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체는 내년 3월부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1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당장 걱정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년 3월 전까지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서 채권자가 전환을 할 만한 상황이 안 오고 그렇게 풋옵션을 던지게 됐을 때는 조금 회사가 난감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시면 17,810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최저 리픽싱 가액 이미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저 리픽싱 가격인 21,194원까지 떨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원래 전환가액이 3만 원 정도였을 때는요. 전체 주식수 이미 발행해놨던 주식수 비해서 증가하는 주식수가 12.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최저 리픽싱 가격을 기준으로 이 1200억을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주식수는 조금 더 많이 발행이 되겠죠. 전환을 했다고 치면. 그렇게 되니까 17.7%가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를 했을 때 그만큼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퍼센티지도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주들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해석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조금 가반인데 회사가 마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진이 왜 안 좋을까 해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 쪽으로 가서 비용 구조 분석을 좀 해봤어요. 오른쪽에 정리를 해드려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원재료성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 여기 재고자산 관련된 거 원재료 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외주 가공비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1430억까지 포함하면 원재료처럼 생산과 직접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6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율을 한 50%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IT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섹터인데 이쪽에서 원가율이 50%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판가랑 원가 사이의 스프레드가 충분히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가랑 원가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보니까 역시 24년도 사업보고서 기준입니다. 기판의 가격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곱미터당 100만 원대, 107만 원대에서 거의 머물고 있어서 판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재료 쪽을 가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재료 쪽에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포타슘 골드 시아나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 시아나 뭐 무슨 칼륨 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이게 2022년도에는 단위당 44,000원 정도였던 게 지금은 7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원가 부담이 생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원가 부담이 올라왔을 때 그걸 내가 내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느냐를 보려면 판가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판가는 그대로인데 원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해서 영업 손실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은 대폭 상승한 상황인데 이 회사 산업을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기판의 판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심택한테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좀 더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서 판가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실 앞에서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드리긴 했지만 기판 산업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걸 절감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사가 앞으로 마진이 나아진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기존 기판 자체에 대한 가격 결정권은 없으니까 애초에 비싼 기판으로 제품 믹스를 조금 변경시키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구성을 조금 보니까요. 전체 매출의 74% 정도가 이미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PCB 쪽은 26%밖에 안 됩니다. 둘 중에 굳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조금 더 고부가 가치에 해당하는 거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보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 또 어느 정도 제품 믹스가 여기 안에서도 개선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미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인 서브스트레이트 쪽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해석 좀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앞에서 내러티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 쪽의 이관신 정책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 IT 기기들이 폭발적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졌었던 해가 20년도, 21년도였다는 걸 고려하면 벌써 지금 4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4년 정도면 이미 기존의 IT 기기들이 되게 노후화되는 시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재구매 수요 그런 사이클이 돌아올 때는 됐어요. 그래서 IT 수요 회복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재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모멘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들고 있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리스크가 없는데 이런 모멘텀만 들어와 있다, 내러티브만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를 좀 해봤더니 지금 보시면 회사가 ROE가 아직까지 많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업황이 개선되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100번 양보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 기준으로 26년도 ROE, 그러니까 지분 가치의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게 한 13.3% 정도 들어와 있고 27년도에 대한 예상치는 16%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드리는 엑셀 아주 일부를 캡처를 해온 건데 앞으로 향후 ROE가 13%가 난다고 가정하면 18,500원 정도가 나오고요. 16%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24,000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가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커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되게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ROE가 조금만 변해도 적정 주가가 크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16%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4,000원을 우리가 가정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근데 13%를 가정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이미 17,000 얼마 정도 선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18,500원을 엑셀이 뱉고 있으니까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저평가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또 영상 마지막에 그래도 희망찬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야 되겠죠. 분명히 단기적으로 전 자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분석을 조금 드려보면 지금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 기준으로 최근에 관세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여기 지금 60일선 있죠. 60일선하고 일목균형표가 겹쳐져 있는데 이 구름띠하고 60일선에서 좀 지지를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 제가 딱 24,000원을 짚었었네요. 24,000원까지도 분명히 트라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어떤 펀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영상을 찍게 된 지 조금 시간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영상을 찍었던 기업을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떻게 영상을 찍었냐, 어떻게 코멘트를 참 부족하게 드렸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해석이 바뀌어가는 거를 보면서 분명히 또 기업들이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작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조금 심텍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